안녕하세요. 저는 33세 결혼한 지 1년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글 쓰는 사람이 프리랜서 여자입니다. 글 쓰는 걸 업으로 살고 사는 사람인데 스토리 있는 글이 아닌 엉뚱한 글을 써보려니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업을 이어간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 또래 분들은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한 건 저희 부모님의 나이가 제 또래의 자식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리다는 것이었죠. 꽃다운 18살의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던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습니다. 인생을 몰라도 한참이나 몰랐을 그 어린 나이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낳겠다고 결심한 후 학교를 중퇴하셨죠.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한 주변 어른들의 엄청난 반대와 매몰찬 언어학대, 그리고 물리적 학대 등 사고를 친 여고생을 바라보는 주변 어른들의 시선은 가히 냉혹하고 또 차가웠다고 해요. 저를 임신한 채로 목숨을 끊어야 하나 싶은 마음에 홀로 죽는 법을 몰라 커터칼만 무의식 중으로 사고 또 사기를 반복하셨다고 하고요. 그렇게 모아놓은 커터칼들이 방 안 박스 안에 한가득이었는데 그걸 본 저희 외할머니가 이러다 딸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지 그 후로부터는 저희 엄마를 곧 죽을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리고는 함께 뱃속에 있던 저를 거두며 엄마가 출산만큼은 무사히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외조부모의 도움으로 검정고시까지 무사히 마치셨고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저를 키워내며 참 열심히도 사셨다고 해요. 이쯤 되니 궁금한 이런 엄마를 고생길로 함께 내몰아간 그놈의 아이 아빠는 누구인고 하니 바로 저희 아빠셨습니다. 엄마는 고작 한 살이 많은 19살 고필이었던 저희 아빠. 그 와중에 엄마를 피하고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기특하시게도 저를 함께 낳고 기르겠다면서 엄마 옆에 든든히 계셔줬다고 해요. 엄마가 커터칼을 사놓고도 그걸로 자신의 몸을 해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엄마가 끝까지 저를 낳아보겠다고 견디고 또 낳고 난 후에는 검정고시를 볼 용기를 가져봤던 것도 다 부모님과 함께 옆에서 자신을 돌봐주고 또 함께 있어주려 한 저희 아빠 덕분이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3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젊으십니다. 아빠는 올해 겨우 51세, 엄마는 이제야 쉰이 되셨죠.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학교에 와야 할 때면 괜히 다른 친구네들 엄마보다 너무 어리고 또 볼품없어 보이는 엄마가 참 창피하고 보기 싫었습니다. 다른 아줌마들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학교에 오는데 우리 엄마만 청바지에 운동화, 거기다가 그 당시부터 에코백 비슷한 책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바람에 제가 참 철이 없게도 내 엄마를 무시하고 창피해하는 감정을 가져버렸었죠. 그래도 그건 다 한때였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고생하며 사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져서 저도 얼떨결에 애어른 마냥 철이 들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니 참 다행이었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저 낳고서 검정고시를 치른 후에 바로 제 동생을 임신하게 되며 아이들을 키워놔야 해서 더 이상 학업을 이어나갈 수도 그리고 일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너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터 덜컥 가져 살림살이가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빠도 당장에 저와 엄마 그리고 태어날 둘째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에 대학이 아닌 돈벌이에 뛰어드셨고 가장 처음 했던 일은 파주에 있는 출판 공장에서 책을 옮겨 담는 일이었다고 해요. 몸은 힘들었지만 공장 일에서 꾸준히 다른 공장을 돌고 돌면서 다달이 버는 돈을 더 늘려 나가셨고 3, 40대에는 배움의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버셨다고 해요. 워낙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마냥 양가 부모님께 의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빚을 내고 또 내서 거의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만을 찍고 있었을 때여서 돈을 버는 족족 갚아야 할 빚을 해결하고 또 여기저기 빌려왔던 돈들을 갚아나가느라 바로 모을 수는 없었지만 아빠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청춘을 완전히 버려둔 채 엄마와 저희들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공장에서의 고생을 다 감수해냈습니다. 집에서 자식들을 키우던 엄마도 제가 머리 크고 나면서는 사방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뛰어다니셨고 그건 저희가 다 크고 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빠는 한 6년 전부터 공장 일을 하다가 택배 일을 쭉 하고 계신데 어째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지 부쩍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마냥 걱정 없이
그리고 동생을 챙겨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았던 적이 없어요. 매 순간이 부모님 없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든 동생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길을 걷다가도 엄마 손을 잡고 집을 가고 있는 제 또래 애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시간만 되면 주말이더라도 주말 수당을 받겠다고 일을 하러 나가곤 하셨으니까요. 다행히 그 덕에, 그리고 열심히 사는 부모님 보면서 저도 제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제법 성실하게 했고, 그 덕에 부모님 보란 듯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서는 알아서 용돈벌이를 한다고 카페 알바를 제법 오래도록 했었고, 남들 때문에 취업 때문에 참 올 일도 많았고 힘든 기억이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전공을 살려서 글 쓰는 걸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가 지금은 아예 글을 쓰는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른 취업을 하고 돈을 빨리 벌자며 저 스스로에게 쏟아붓는 시간이 전부였어요. 그렇다 보니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었는데, 참, 사람 인연이란 게 따로 있는 건지 이제서야 조금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에 여유로워진 것 같은데, 올해도 결국 싱글이겠구나 하며 연애에 체념을 하던 때에 남편을 만났어요. 저보다 7살이 많았던 남편은 당시 이미 나이가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었고, 연애를 잘 해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감히 만나기 부담스러운 나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남편과는 서먹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말고는 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 때문에 만나게 되었던 남편은 저와 달리 함께 나누는 대화에 상당히 적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놓고 애인이냐는 질문을 제법 부끄럽지도 않은지 툭 던져내곤 했습니다. 남자랑 얘기를 나눠본다는 것 자체가 많이 어색했던 저로서는 이 남자가 선수인 건가 하는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경계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그 후로도 알고 지낸 5개월가량은 참 한결같이 행동하고 말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속으로 어쩌면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차츰 이해를 해보게 되었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상대를 알아가고 이해해보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좋아하는 것을 뜻하는 거란 걸요. 관심도 없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으면 굳이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려 할 수고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내심 남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보면서 하나둘 깨달았고, 결국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남편이 또다시 적극적으로 제게 마음을 표시하며 참 극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사이가 되었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나이가 내일 모레 40일 때였으니까 결혼에 대한 마음이 급해서 제게 아무 말이나 했던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저로선 뭐가 되었든 남편의 태도들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난을 안 걸어주고 얼굴이 붉혀지는 농담을 건네주지 않으면 기다려지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오늘은 나한테 아무 말을 안 걸어줄 건가 싶어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고 못 뻔한 썸이었던 거죠. 이렇게 만나기 시작해서 저희는 연애를 1년도 안 채우고 제법 빠르게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마흔 전에 아들내미 장가를 보낸다고 엄청 제게 고맙다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너무나도 듬직한 180짜리 사이가 생겼다면서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남편은 아들 둘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애교 많던 아들이기도 했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중에도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주고 부모 옆에서 든든히 자식 노릇을 하던 골치는 아프지만 고마운 게 많은 그런 존재였다 해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의 아내라고 하니 예뻐 죽겠다며 내리사랑을 주시듯이 저를 귀여워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귀여운 막내 며느리라며 참 아껴주신답니다. 시아버지도 젊은 사람과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또 농담을 잘 던질 만큼 분위기 메이커의 편안한 분이어서 시댁에 가면 남편보다 대화를 더 많이 하는 분이 바로 시아버지셨고, 그래서 제가 이런 두 분의 따뜻한 마음에 쉽사리 더 친해져 볼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이 마냥 마음 편한 곳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댁 말만 나오면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우르르 떨어지는 것만 같은 착잡한 심정부터 느껴지곤 했죠. 바로 저희 형님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동갑이신 형님은 제가 결혼을 해서 시집 오기 전까지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셨죠. 더군다나 저희 남편과는 동갑내기다 보니 가족 사이로 지내오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 시부모님 밖에서는
호칭을 다 삭제하고 이름을 부르며 친한 친구로 지내오셨고요. 아주버님이 굉장히 남자다운데 동시에 진지한 편이셔서 저희 남편과는 정말 반대되는 성향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평소 남편에게 남편이 무뚝뚝하다는 소리도 많이 하셨고 또 그 바람에 자신이 남편이랑 사는 건지 선생이랑 사는 건지를 모르겠다며 헤어지고 싶다는 은연중의 투정도 남편 앞에서 자주 부렸다고 합니다. 저야 뭐 남의 집 부부 사이 일이니까 누군 편을 들고 할 것이 없이 그냥 형님네는 그런 부부간에 성격 문제가 있나 보구나 싶었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제가 시집을 오게 되면서 이 집안에 완전히 막내가 되기도 했고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 장가를 가게 했다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니까 그게 내심 꼴불견으로 보였나 보더라고요. 전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해주는 것이었으니까 감사하다고 사랑을 넙죽받은 죄밖에 없는데 형님은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니 저로서는 이게 텃세가 아니면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굳이 제가 시어머니의 옆에서 수다를 떨며 웃고 있으면 그 어떤 장르의 대화가 오고 갔던 간에 동서 좀 와봐 하면서 저를 부르며 대화를 끊는 건 당연했고 그렇게 불러서 형님한테로 가면 리모컨이 어딨지? 라던가 비닐봉지가 어딨지? 하면서 시댁에 있는 물건들을 저한테 찾았습니다. 전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저한테 시댁 안에 있는 물건 유치를 찾고 굳이 코앞에 있는데도 절 꼭 불러서는 저한테 물어보니 저로서는 한두 번은 참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살짝 거슬리더라고요. 별 가짜는 게 꼴의 형님이라고 지가 뭔데 나를 어린 동서란 이유로 저러고 대하는 건가 싶어서 좀 슬슬 화가 났습니다. 결혼 초부터 말이죠. 문제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까지도 형님의 질투를 유발한다는 것이었어요. 내 남편한테서 형님이 질투를 느낀다고 말하려니 어감이 좀 이상해서 더 정확히는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편은 아주버님과 달리 남자인데도 막내라 그런지 애교가 참 많고 40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이빨 청춘인 건지 젊은 사람 마냥 참 밝고 활달하고 뭐든 활동적이에요. 그 성격은 꼭 저와 함께 있으면 더 배가 되었고 제가 배우자인데 시댁에 와 있는 걸 불편해하진 않을까 신경이 쓰이는 건지 유독 시댁만 가면 저를 더 살뜰하게 챙겨주곤 했습니다. 저로서 남편이 시댁에서 가족들보다 손님인 제 마음을 더 알아주고 챙겨주니 참 고마웠죠. 하지만 남편이 저를 살뜰히 누가 봐도 옆에 계시는 아주버님과 비교가 될 만큼 집 마누라를 챙기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선 하나도 티를 내진 않았지만 이미 누가 봐도 입이 삐쭉 튀어나와 있었고 그러면 형님은 꼭 동서, 나 좀 도와야지 라던가 동서, 나 좀 힘든데? 하면서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도대체 어디서 뭔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향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다는 뉘앙스로 말을 걸며 절 데려갔어요. 그렇게 데려가며 꼭 할 일이 없었고 그러면 형님께서는 또 별 시답지 않은 질문을 하면서 물건을 찾거나 진짜로 요리를 하는 중이었으면 저한테 부엌이 좁으니 옆에서 잡일이라 하라면서 마늘을 툭, 양파를 툭 던지면서 칼질이나 시켰습니다. 수저나 그릇 등을 들고 식탁에 옮겨놓겠다며 거실로 가려고 하면 갑자기 뒤에서 내가 할게 하며 굳이 제 손에 들린 것들을 자기가 들고 나갔고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시부모님께 물 한 잔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엌에 가면 저를 쪼르르 따라왔다가 제 손에 물컵이 들린 걸 보고는 자기가 또 잽싸게 물컵을 집어선 하나 있는 정수기에 컵을 먼저 갖다 댄 뒤 먼저 시부모님께 갖다 드리기도 했어요. 참 유치뽕짝이죠. 근데요, 이건 정말 안 당해보면 몰라요. 시부모님 앞에서 확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고 계속 그 지랄을 야금야금 떠는 걸 지켜보고 참아야 했었기에 제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절대로 오래도록 봐주기가 힘들었죠. 문제는 그럼에도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심지어 아주버님까지 저를 참 이뻐라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 저를 다 어렵게 하지만 열심히 사셨다는 걸 익히 상견례 때 듣고 아셔서인지 힘들게 살았는데도 씩씩하고 잘 웃는 제가 기특하셨는지 다들 저를 굉장히 예쁜 며느리라며 잘 챙겨주셨고 특히 먹을 것이 있을 땐 물론 형님도 챙겨주셨고 저한테는 이거 맛있는 부위래
하면서 톡 얹어주셨어요. 제가 또 식성이 좋다 보니 주는 대로 맛나게 잘 먹었는데 반대로 형님은 다이어트 한다고 입이 굉장히 짧아서 여러 번 결혼 초부터 밥을 남긴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이 일부러 더 밥을 얹어주거나 억지로 먹으란 강요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형님 눈에는 그게 다 지를 차별한다고만 동서를 더 좋아해서 자기 앞에서 일부러 차별하려 수작질을 하는 거라며 급기야 그걸 한번 시부모님 앞에서 다 같이 고량주를 마시다가 술에 가장 먼저 취해 입 밖으로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까지 땀을 낼 정도로 당황해 하셨고 그때 엎혀나가던 형님의 뒷모습은 참 못났었었죠. 하지만 그 후 형님은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발동한 건지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고도 이런 말을 시댁에서 서스럼없이 했어요. 시댁에 와서도 인사는커녕 오늘은 뭘 시킬 거예요? 라고 먼저 물어보곤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부엌으로 달려갔고 보통은 시어머니가 요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할 일이 정말 어쩌다가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셨다거나 다른 볼일이 있으실 때 부엌을 지키는 것뿐이었는데 형님은 꼭 그 부엌에 비집고 들어가 어떻게든 저한테 일거리를 하나 주겠다며 어머님, 이건 안 하실 거죠? 이건 하지 마세요. 하며 하나도 빼와선 저한테 시켜댔어요. 그럼 저는 또 네 하면서 쪼르르 달려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들었고요. 문제는 입이 자꾸만 더 대담하고 걸걸해지던 형님이 처음에는 단순히 저한테 일을 시키는 걸로 면박을 주더니 그 정도가 심해진 것을 눈치챈 저희 남편이 대놓고 제 앞에 와서 괜찮아? 난 위로와 함께 같이 하자 하면서 자리 잡고 앉아 제 일을 도와주자 심기가 상당히 뒤틀렸던 건지 그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를 딱하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속이 뒤집힌 그런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저희를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저의 피부부터 시작해서 입고 있는 옷까지 관리를 좀 해야겠다. 라며 서방님, 동서 관리 좀 시켜주세요.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겠어, 곧. 하며 실실 쪼개는데 저희 남편이 에이, 그럴 리가. 이렇게 젊고 예쁜데 헐 어려 보이지. 하며 약 올린다고 반문을 딱 해버렸죠. 속으로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그런데 얼마 전 형님이 참 도를 넘는 말을 했습니다. 글쎄 형님이 자기네 친정네 아빠가 사줬다며 하루는 날 잡고 옷부터 머리 위에 있는 머리띠까지 거의 풀세트로 명품 아닌 보세 옷을 입고 오신 적이 있는데 그냥 자기 나이에 맞는 옷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저희 아빠가 젊을 적부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센스가 있더라고요. 라며 굳이 사돈 어른 말을 꺼내더니 아빠가 학교도 잘 나오셨고 직장이 탄탄하셔서 오래도록 일한 덕이죠. 라며 자화자찬 끝판인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동선의 아버지는 철가방이시지? 라고 한 겁니다. 제가 네? 라고 잘못 들은 줄 알고서 물어보니 형님은 철가방 그 빈 깡통 철가방 말이야. 라고 다시금 또박또박 말을 해줬어요. 제가 정말 못 들은 게 아니라 설마 사람한테 그따위로 철가방이란 명칭을 썼을까 싶어서 잘못 들었겠거니 질문을 한 건데 급기야 빈 깡통이라는 확인 사살까지 해주더라고요. 빈 깡통이라니 지 아빠 좋은 학교 나오고 직장 좋았다는 얘기를 다 해놓고는 내 아빠한테는 빈 깡통인 철가방이라니 그 자리에서 뭔가 응징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옆에서 가족들이 말하는 꼰세보라면서 혀를 내두르고 있었기에 나 혼자가 아닌 여기에 있는 모두가 전혀를 못 배운 년 취급을 하는구나 하면서 시부모님 앞에서는 최대한 못난 모습을 덩달아 보이지 않겠다며 너그러이 참았어요. 그날 저는 무시를 해야 말이 통하는 종족이네요. 라는 말과 함께 형님을 지글시 쳐다보다 시댁을 나섰고 어찌 복수를 해줄까 싶어 생각이 잠겨있다가 귀향한 대학 동기가 보내준 집안의 사과 박스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간 쭉 시골 가서 사과 농장을 한다고 저한테 무료로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구매를 하려 하면 싼 가격에 몇 박스를 얹어 더 보내주곤 하는 녀석이었죠. 일단 내 돈으로 사기 싫다고 집에 있는 사과 박스 아래 무게가 나갈 만한 걸 찾아보겠다며 다음날 벽돌까지 구매를 해서는 상자 안에 집어넣었고 그 위에 사과 몇 개만을 얹은 채 싸그리 새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형님네 집으로 택배를 보냈어요. 형님네가 4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안에 4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택배 보낼 때 받는 이 전화번호까지 저로 해놨고 상암 주의라는 문구까지 추신으로 적어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택배가 도착한 이틀 뒤 기사님은 몇 호냐고 물으러 제게 전화를 하셨지만 저는 빌라 입구 앞에다가 놔두라고만 부탁을 드렸고 저희 형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택배 왔으니 상하기 전에 빨리 가져가라는 문자를 남겨달라 요구를 했죠. 그러자 형님은 그 문자를 보고 바로 상하기 전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지 현관 밖을 나왔고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곤 1층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왔더니 자기 이름으로 무거운 박스가 통으로 있는데 이걸 혼자 어떻게 이고 가냐면서 제가 그날 혹여나 싶어 택배 위치 살펴보다 도착 시간 전에 기사님께 전화를 드려 미리 형님네 앞에 가 있었거든요. 형님은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씩씩거리면서 몇 번 들쳐 올려보려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더라고요. 땀 한 번 쏟아내고서 기사한테 따져묻기라도 하려는 건지 기사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기사분의 대답은 뻔했죠. 1층을 놔달라고 할 땐 언제고 다시 전화가 와선 왜 올라오지 않았냐고 따지는 거냐며 뭐라 하셨겠고 그러다 형님은 얼굴이 또 울그락불그락해선 상자에 적힌 전화번호를 뒤늦게 살펴봤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저희 아빠로 되어 있으니 형님은 전혀 저일 거라곤 눈치를 못 챘고 그제서야 전화를 해보겠다면서 자기 핸드폰에 적힌 전화번호를 찍는데 찍다 보니 제 이름이 떴나 보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야,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야, 뭐야?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데 저는 끝까지 차분한 평정심을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형님, 직접 농장하는 친구가 보내온 얼음골 맛집 사과인데 지난번에 제대로 화해도 못하고 나와 죄송한 마음에 보내드렸어요. 친구 말로는 적정기에 보내려 했는데 일이 밀려 늦었다면서 며칠 내로 빨리 먹어야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더 놔두면 상한다고. 제 마음이니까 화 풀고 만나게 드세요. 라고 파리새끼 마냥 아부를 떨며 빨리 먹으라는 소리와 함께 일한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형님은 남편이 오면 들게 하려는지 한참 또 혼자 씨름을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땀을 닦으며 다시 또 4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그날 오랜만에 아주버님을 집에 불러 같이 형님에 대해 얘기나 나눠보자며 힘들고 서럽다는 하소연과 함께 소주를 나눠 까면서 술이 알딸딸하게 취한 채로 보내드렸고 결국 그날 형님은 사과 박스를 또 집에 올리지 못했다면서 다음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셨죠. 저야 뭐 여전히 1층에 남겨진 사과 박스를 아침에 한번 체크했고 그날부터 형님은 여러 번 집 안으로 박스를 올려보겠다고 발악을 했겠으나 저는 며칠 내내 아주버님을 집으로 불러 얘기를 나누는 명목으로 맛있는 안주와 술을 마시고 또 아주버님이 간간히 형님으로부터 쌓여왔을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한참을 붙잡아놔서 매번 아주버님은 집에 12시가 다 되어 들어갔어요. 일찍 가라고 해도 자기가 가기 싫다고 더 있겠다고 하니 저와 남편을 말릴 이유가 없었고요. 형님의 그 까탈스러운 경우 없는 성격을 저희가 더 잘 아는데 오죽 미우면 저럴까 싶어서 불쌍하다며 아주버님께 술 한 잔을 더 권하며 권했지 절대로 집에 가는 소리는 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후인가 아주 재밌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글쎄 아주버님이 부부싸움을 해서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와이프가 집에만 가면 박스를 옮겨달래. 내가 지 종이야? 라고 말하시는 걸 보니 여전히 사과 박스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1층에 있다는 짐작을 했고 아주버님이 쫓겨난 건지 자기가 짐 싸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살기 싫어 죽겠어 하면서 며칠만 재워달라고 신세를 지겠다면서 저희 집에 와서는 지금 손님방을 차지한 채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뭔 일인가 싶어서 화해를 도와주는 척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희 남편이 형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형님은 글쎄 한의원에 침 맞으러 댕겨와야 한다며 죽는 소리를 해대면서 전화를 마지못해 끊었다더군요. 지금 자기 허리가 중하지 남편 집 나가기 중한 게 아니라면서 말입니다. 그간 형님은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서 술을 퍼마시고 늦게 들어가는 동안 혼자 어떻게든 그 아까운 얼음꽃 사과 하나를 먹어보겠다며 4층에서 1층까지 왔다 갔다 해가면서 상자를 옮겨보려다가 결국 허리를 삐끗해버렸고 결국 아주버님이 사과 박스를 옮기는 걸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보니 혼자서 그걸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걱정하다가 결국 혼자서 사과라도 얼른 먹어보겠다고 궁상맞게 박스를 1층에서 여러 번을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사과는커녕 줄줄이 밑에 벽돌이 가득한 꼴을 보고는 열불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허리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바람에 병원 신세부터 진다고 한의원에 침 맞으러 울며 겨자 먹기로 외출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제 욕을 하고 싶었는지 벽돌씨 라고 하시다가 허리가 또 아팠는지 말 시키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벽돌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게 있어 하며 실실 쪼갰고 며칠 후 진정이 되었는지 형님은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지 않다가 형님, 빈 깡통인 철가방 덕에 형님이 그간 택배를 편하게 잘 받고 산 거예요. 철가방 업신여기다 허리 아작난 거고요. 하면서 문자 하나를 달랑 보냈고 이후 불같이 형님께 전화가 왔지만 쌤통이다 이년아 하는 말과 함께 전화를 후다닥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택배기사를 향해 정의로운 문자만을 남긴 채 형님께 홍군형을 내준 정의의 사도가 되었고 형님은 주변에 아무리 제 욕을 퍼붓고 다니라 해도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듣지 않고 믿어주지를 않으니 제 풀에 꺾여 다음부터는 시댁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발길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뭐 그 덕에 저는 이제 시댁을 가려 하면 불편한 마음보다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고요. 그 사이 아주버님은 화해를 하긴 했는데 뭐 작게라도 싸우기만 하면 망설임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소주를 까느라고 이젠 형님과 저희 남편보다 저와 아주버님의 사이가 더 돈독해졌을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계속 이렇게 살면 형님의 뚜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겠죠. 그러다 폭발해서 지 혼자 지랄 발광하고 아주버님께 화풀이를 하던 말던 그 불행이 꼭 좀 제발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사는 우리 아버지를 직업 하나로 까내리는 것들은 인생의 행복을 느낄 가치가 없어요. 그럴 인성도 그릇도 재간도 없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